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고정욱입니다. 성균관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고 지금 약 35년 가까이 작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장애가 있다고 꿈까지 작을 쏘냐. 여러분들도 꿈을 가지고 도전하면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가 고정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모교에 와서 여러분과 만나서 저의 살아온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참 오랜만에 학교에 왔는데요.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학교에 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학교에서 하는 그 100일장 대회에 제가 심사하러 1년에 한 번 정도로 오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오지 못했다가 오늘 다시 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 젊음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장애가 있다고 꿈까지 작을 쏘냐. 이게 이제 저의 강연 주제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 있는 장애인이죠. 자, 그래서 저의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요게 이제 저입니다. 작가 고정욱. 제일 중요한 거는 제 핸드폰 번호. 저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와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도 가지고 있고요. 고정욱 TV. 그래서 저는 소통하는 작가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와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하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저의 그 장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저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복지 카드라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저 역시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제 얼굴이 뭐 봐줄만 하죠?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아기 때는 어땠을까요? 아기 때는 동네 최고의 얼짱 베이비였습니다. 못 믿는 눈치예요. 얼짱 베이비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세요. 거짓말인가 정말인가. 자, 나옵니다. 얼짱 베이비. 오호. 이 사진이 저의 100일 사진입니다. 100일 사진. 이때만 해도 저는 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요즘과 같은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폴리오라고 부르는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었어요. 코로나는 우리의 기관지와 폐를 공격하지만 폴리오, 소아마비라는 그 바이러스는 척수를 공격합니다. 척수라는 거는 등뼈 안에 있는 뇌를 얘기하는 거죠. 등골이라고 그래요. 등골을 공격하니까 그 공격된 부분은 세포가 손상되고 그 이하에 있는 신경망은 마비가 돼서 저는 소아마비 장애인이 된 겁니다. 팬데믹이 유행하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님이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히시는데 3번 맞아야 하는 백신 중에 2번을 맞았을 때 제가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온몸에 열이 나고 병원에 저희 어머님이 저를 업고 갔더니 사형 선고와 다름없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주머니, 아드님은 소아마비에 걸려서 평생 동안 걷지도 못하고 혼자 힘으로 설 수도 없습니다. 떨어져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직전에 다시 돌아오십니다. 살아야겠다고 결심하신 거죠. 그때 만일 우리 어머님이 자칫 생각을 잘못하셨으면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 어머님 덕분입니다. 지금도 생존해 계시고 저기 연남동에 살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해서 저를 집에서 기르게 됐는데 옆집에 살던 못된 아주머니가 오시는 거죠. 아드님은 소아마비에 걸려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 외국으로 보내세요. 하지만 우리 엄마는 보내지 않습니다.
나를 기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제가 여기까지 오도록 성심성의를 다해서 돌보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니입니다. 미인이시죠? 자, 저는 어디에 있냐면 맨 앞에 어머니 옆에 앉아있는 소년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정성 덕분에 저는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어머님이 업고 다니시기도 하고 저 혼자 목발 짚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저에게는 꿈이 없었어요. 장애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할 만한 것이 없었죠. 고등학교 때 사진입니다.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이 저죠. 저 때 저의 꿈은 의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이공계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공계 학생이었던 저에게 첫 번째 시련이 닥칩니다. 첫 번째 꿈인 의사를 실현하려고 의대에 원서를 내러 갔더니 의대에서 학생 여기 왜 왔나? 저 지원하려고요. 뭐? 장애인이 의대를 온다고? 예, 점수 되는데요. 학생, 자네가 의사 되면 자네 병원 앞에 환자가 쓰러지면 누가 나를 건가? 예? 자네가 환자야. 폭탄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의대에 전화해봤지만 나를 받아주는 곳은 한 곳도 없었어요. 입을 뒤집어 쓰고 웁니다. 그때 첫 번째 꿈이 좌절됐을 때 나를 도와주신 분이 바로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정우가 신은 인간의 문을 닫으면 창문을 열어주신다. 무슨 말씀이세요? 의대라는 문으로 못 나갔지? 네, 창문으로 나가라. 창문이 어디입니까? 문과로 가라. 그래서 시험 보기 며칠 전에 문과로 바꿔서 그럼 어느 대학교 갈까요, 선생님? 스카이를 갈까요? 위험하다. 과를 바꿨기 때문에. 그러면 어딜 갈까요? 그때 듣도 보도 못한 대학을 가래요. 성균관 대학교를 가라. 예? 그것도 대학이에요. 괜찮은 학교다. 그래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놀랍게도 박수 칠 준비해 주세요. 합격이 됐습니다. 박수. 이게 바로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옛날에 문과대학의 앞에 제가 앉아 있는데 저는 맨 왼쪽에 있습니다. 이때 저의 친구들은 19명이, 20명 중에 19명이 문과 출신. 다 중고등학교 때 글 쓰던 애들이에요. 저만 이과.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 물어봤죠. 얘들아, 나도 이제부터 글 좀 써볼게. 나 손은 멀쩡해. 다리는 못 쓰지만. 그때 친구들이 다 어려울걸. 아니 왜? 발로 써야 돼? 너 군대 갈 수 있니? 아니. 알바할 수 있니? 아니. 지하철이나 버스 탈 수 있니? 아니. 너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녀석이 무슨 경험이 있어서 작가가 된다는 거야. 할 말이 없어요. 또 입을 뒤집어 쓰고 웁니다. 국문과에 왔는데 꿈이 또 없어지는구나. 그런데 대학생이 되면 어른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울다 보니까 가슴속에서 뜨거운 게 올라와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장애인으로 사는 거는 경험 아닙니까? 특별한 경험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닙니다. 이걸로 언젠간 글을 쓰고야 말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글을 씁니다.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어렸을부터 첫 작품을 대학교 1학년 때 썼어요.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어디에 도전해봐야 됩니까? 도전해봐야지. 성대신문사에 딱 냈죠. 결과는 예선 탈락. 웃었어요. 당연하죠. 처음 쓴 작품이 당선될 리가 있습니까? 2학년 때 또 냅니다. 결과는 예선 탈락. 또 웃었죠. 1년 만에 좋아질 리가 없지. 3학년 때 보자. 3학년 때 또 냅니다. 결과는 본선 탈락. 약간 희망이 보여요. 마침내 4학년 때 필살기를 써서 작품을 냈습니다. 결과는 박수 칠 준비해 주세요. 당선! 이게 바로 총장님이신
조좌호 총장님한테 가서 제가 4학년 때 목발 짚고 가서 당당하게 상장을 받는 장면입니다. 저 옆에 누런 봉투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상금, 등록금을 낼 수 있을 정도의 거액이 들어있었습니다. 더 통쾌한 사실은 뭐냐? 나에게 글 못 쓸 거라고 나의 길을 죽였던 저의 국문과 친구들 중에 한 명도 작가 된 친구가 없고 한 명도 지금까지 활동하는 친구가 없어요. 저만 작가가 돼서 이렇게 전국에 강연을 다니고 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문학이 나의 갈 길이다. 그래서 공부를 계속합니다.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꿈인 교수의 꿈을 갖게 됩니다. 그럼 내가 교수가 돼야 되겠다. 또 폭탄이 터지지요. 교수가 되기 위해서 대학마다 원서를 냈더니 이런 대답을 듣습니다. 우리 학교엔 장애인 시설이 없네. 우리 학교에는 건강한 교수가 필요하네. 우리 학교는 엘리베이터가 없네. 그 당시에는 그 학교들이 너무나 밉고 원망스러웠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학교 잘못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꿈이 좌절됐지만 세 번째 꿈을 갖게 됩니다. 바로 소설가의 꿈을 갖는 거죠. 좋아. 그러면 나는 이제 소설 써야 되겠다. 그래서 세 번째 꿈이 소설가인데 이루어졌습니다. 원균이라는 작품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수십만 권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이 소설가의 직업을 가지고 살면 되겠다. 멋지다. 위기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또 오죠. 인생은 말입니다. 위기라는 거대한 강가에 지어놓은 집이에요. 강물은 수시로 범람해. 그래서 위기를 없기를 바라는 사람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소설이 안 팔리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이 보급이 되고 컴퓨터가 대중화되면서 사람들이 영상시대에 돌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누가 읽고 있습니까? 그 눈 아프게. 화면만 켜면은 모든 게 다 있는데 소설이 안 팔리고 지금까지 안 팔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생계를 걱정해야 될 상황인 거죠. 하지만 그때 우리 아들이 아빠는 동화 안 써요? 동화 한 편 써주세요. 네 번째 꿈인 동화 작가를 시작합니다. 저게 바로 내 옆에 있는 아가씨가 내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야. 희야도 내가 동화로 써줘서 유명해진 거죠. 아주 특별한 우리 형, 안내견 탄 시리, 가방 들어주는 아이 등등의 동화책들을 낼 때마다 히트를 치는 겁니다. 교과서에도 실리고. 그래서 저는 사랑받는 작가가 됐습니다. 이게 교보문고에 제 책만 다 갖다 놓고 깔 정도의 몇 안 되는 교보문고 매대를 가득 채울 만한 작가가 된 거죠. 무려 지금까지 책을 334권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른들은 소설을 안 읽어도 아이들은 읽히니까 나는 이제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다. 나의 꿈은 동화 작가로 평생 가는 거다. 해외에서도 유명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저의 해외에서 나온 책들. 지금은 저거보다 훨씬 많습니다만 뭐 동남아와 미국, 일본, 중국, 대만 이런 데서 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한 결과 지금은 이렇게 30여 년 만에 어마어마한 결과를 냈죠. 450만 부 정도를 판매하면서 어린이들 지나가는 애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나 아냐? 누구세요? 가방 들어준 아이 쓴 작가님이야. 사인해 주세요. 왜? 교과서에 실렸으니까 온 국민이 읽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농담합니다. 나는 나이 들어서 밖에 나갈 때 지갑 안 가지고 나가도 된다. 왜? 아무나 붙잡고 나 고종욱 작가예요. 그럼 작가님 제가 어렸을 때 읽었습니다. 오늘 식사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얻어먹을 수도 있다. 난 굶어 죽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동화 작가로 아이들은 계속 생겨나니까 동화 쓰면 좋은 점이 뭔지 알죠? 3학년을 위한 책을 올해 쫙 읽히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또 3학년이 올라와요. 또 읽혀. 매년 3학년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동화 작가로 평생 갈 줄 알았는데 위기가 올까요? 안 올까요? 또 오지. 또 오지. 위기 없길 바라지 마세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무슨 위기가 왔을까요? 출생률이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도서관이 보급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동네에 5분 거리에 도서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책을 읽는 것은 아주 자발적으로 읽겠다고 노력을 해야 읽을 수 있는 건데 비자발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인터넷, 유튜브, 뭐 비디오, 오디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점 앉아가지고 글자 하나하나를 읽어야 되는 비자발적인 독서 행위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일이다. 동화로 평생 활동하면서 먹고 살 줄 알았더니 그랬는데 또 위기가 왔지만 또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5번째 꿈을 갖게 됩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우리 학교 한번 와서 아이들 만나주시죠. 그럴까요? 가서 애들과 이야기를 나눴더니 애들이 너무 재밌다고 반응이 뜨거워요. 그 소문이 나서 제가 오늘도 오전에 일산에서 강연하고 오는 길입니다만 계속 학교마다 강연을 다니게 되면서 5번째 꿈인 강사의 꿈을 갖게 됐어요. 저 사진을 보세요. 저 어린아이들이, 저 집중력 약한 아이들이 얼마나 저에게 집중을 잘하고 있습니까? 옆에 서 있는 선생님이 당황하고 있죠. 아니, 내 말 그렇게 안 듣던 애들이 이건 뭐지? 이렇게 인기가 좋아. 1년에 350번 강연을 갔어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강연이 끝나면 아이들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쫓아나와서 형님 안녕히 가십시오. 이럴 정도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돈은 잘 벌까요? 못 벌까요? 잘 벌게 되는 거죠. 왜? 작가는 죽고 나서 70년간 돈이 들어와요. 저작권. 그럼 이 많은 저작권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나눔을 실천하기 시작했죠.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거는 라오스에 있는 어린이들입니다. 제가 가서 제가 만든 책을 번역해가지고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 라오스 애들도 저를 저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연락이 옵니다. 작가님이 기부를 많이 하셨다는데 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게 바로 이달의 나눔인상. 제 옆에 있는 여자분이 보건복지부 장관님이고 저 뒤에 영화배우 유지태 씨도 있고 가수 션, 박상민 이런 사람들하고 제가 상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저기서 도움 받아야 될 장애인이 남을 도와줬다고 사진을 찍고 상을 받았어요. 자랑스럽게 살고 있는데 위기가 올까요? 안 올까요? 강사는. 와요? 안 와요? 당연히 오죠. 인생에서 위기 없길 바라지 마세요. 강사들의 위기가 온 거죠. 바로 최근까지 코로나19가 왔어요. 게다가 제가 지금 나이가 올해 62살인데 만으로 노화가 되고 있어요. 체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예 강사들이 더 강의 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그럼 강의를 언제까지 하겠어요? 죽는 날까지. 포기해야 됩니까? 인생을? 또 다른 꿈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나는 그럼 앞으로 나는 뭘 해야 되나? 바깥으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글 쓰는 힘도 떨어지면 그래서 6번째 꿈을 찾아냅니다. 이겁니다. 후학을 양성하자. 내가 글 쓰면서 평생 고민했고 글 쓰면서 알게 되었던 노하우들을 내가 가지고 죽을 수는 없다. 전수해 주자. 그래서 요즘은 후학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학을 양성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는 자기만의 이야기가 하나 이상이 있어요. 인간은 스토리텔링의 존재입니다. 그 이야기를 글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도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지만 다른 사람들, 비슷한 입장에 있는 다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글을 쓰고 싶다, 책을 내보고 싶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지금 당장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족하면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셔서 자기의 스토리를 꼭 남기셔야 됩니다. 그게 이 땅에 좋은 일을 하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저한테 와서 글 배우는 분들을 글을 봐주고 있으면서 죽는 날까지 앞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을 후학들을 기르는 데 써야 되겠다. 결심을 해서 지금도 제자들을 받아서 기르고 있습니다. 혹시 저에게 글 배우고 싶은 분들은 작가 지망생들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아까 맨 앞에 제 연락처 있었죠? 그래서 저는 후학들을 많이 양성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장애가 있었지만 옆집에 있던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했지만 저는 이렇게 6번이나 꿈을 바꿔가면서 남들은 꿈 하나를 정하지 못했다는데 당당하게 살고 있고요. 우리 모교인 성균관대학교의 명예를 빛내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진행 중인 꿈들이에요. 죽는 날까지 500권의 책을 발간하자. 지금 현재 334권을 했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전인미답의 기록을 세우는 게 저희 꿈이고요. 두 번째, 전 세계 100개국에서 책을 출간하자. 지금 한 20, 30개국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꿈은 노벨 문학상을 받는다. 노벨 문학상은 작품에 주는 게 아니라 작가에게 주는 겁니다. 제가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균관대학교 모교의 명예를 제가 빛낼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이과 출신 사람들만 지금 노벨 문학상 받게 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는데 문과에도 있다는 거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세요. 이 세 가지 꿈을 저는 이루고 가는 게 저의 목표고요. 그래서 마침내 저는 어느 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장애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소명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장애인이 된 이유는 바로 열심히 살아서 장애인이지만 차별받았지만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의 후배들은 나의 뒤에 오는 장애인들은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가겠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선물로 남기겠다.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 말미에 오늘 아까 오다가 장애인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차가 우리 캠퍼스 안에 돌아다니는 걸 봤어요. 사실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우리 성대에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 혼자 목발 짚고 이 대성로를 수백 번 오르내리면서 오늘날 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세상을 좋게 만든 것이 이렇게 내 눈앞에 확인이 되는구나. 그래서 역시 장애가 있다고 꿈까지 작을 필요는 없다. 여러분들도 우리 후배님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나의 처지와 나의 약점과 나의 아픔까지도 끌어모아서 소명을 발견하고 큰 꿈을 향해 나아가시는 나날들 되시기 바라면서 강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